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이점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셨던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인 기술 창업 실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강의는 요약 강의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각 챕터마다 있는 연습 문제는 저희가 중요한 단어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단답형 문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 문제는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 제2과목 기술 창업 실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기술 창업 구상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창업 기회의 발견, 그래서 창업 기회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부적 환경 평가, 그죠? 그래서 이제 창업 기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고요. 예.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패스트 분석 기법 그래가지고요. 환경 요인과 변화 요인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섞어 놓고서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찾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영어의 앞문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디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객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창업자가 빠질 수 있는 아이디어 함정의 종류가 3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히 개발 방법에서 첫 번째 마인드 맵이 있고요. 두 번째 브레이닝 스토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스토밍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4가지 기본 규칙이 있는데 비판 금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 그 제출된 의견에 가지고 그게 좋다, 이런 오류가 있다, 이런 함정이 있다, 이런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 금지, 자유분방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특히 질보다는 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토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리고 결합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브레인 라이팅이 있고요. 마지막 이제 디자인 싱킹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브레인 스토밍과 더불어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자인 싱킹에 5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감, 문제정의, 아이디어 도출, 신제품 만들기, 테스트.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서 5단계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 내용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번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비즈니스 모델 툴이라 그래가지고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캔버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9가지 빌딩 블록 그래가지고요. 보시면 핵심 파트너십, 핵심 활동, 가치 제한, 고객 관계, 고객 세그먼트, 그리고 비용 구조, 수익원, 그리고 핵심 자원,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를 쳐서
이 빈칸에 알맞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요즘은 이 9개의 칸을 전부 채워라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반드시 문제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도화지나 노트에 이 블럭을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9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저희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고객 세분화, 가치 제한, 채널, 고객 관계, 수익 구조,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 그래서 요런 여기 비용 구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예, 이게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단답형으로 많이 물어봤지만 요즘은 이제 연결 짓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더불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린 캔버스입니다. 린 캔버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을 테스트하기에 빠른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그걸 실제 고객과 접촉하는 빈도를 높여서 낭비를 줄여 시장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빨리 검증하고 실패 유형을 회피하고자 만드는 것을 린 캔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툴과 린 캔버스의 툴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린 캔버스는 확실히 구별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사업 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업 계획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무엇을 정하고 물건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가격은 어떻게 받을 것이고 시장에 나가서 그 물건을 팔 때 마케팅 방법은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걸 쭉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표를 우리가 사업 계획서라고 합니다. 창업 초기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사업 계획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업 계획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정보는 틀리다. 왜냐하면 이용자들별로 본인들이 주안점을 둬서 보여야 되는 내용이 다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은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회사가 안전한지, 그 다음에 내가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지가 주 관심사가 되고요. 그럼 이 금융기관이 주로 어느 부분을 보느냐? 보시면 현금 흐름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본인의 수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벤처 투자가가 이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본다. 그럼 벤처 투자가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예, 미래 성장 가능성, 그렇죠? 이 회사가 잘 될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죠? 그래서 벤처 투자가가 보는 사업 계획서에 해당 부분은 중장기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표, 경제성 분석을 중요시하고 특히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거냐? 시민사회단체는 이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는 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환경 관련 투자,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예산, 그리고 장애인 고용, 다양성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계획서는 하나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의 이해관계자나 벤처 투자가 등 주 이용자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여러 장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는 한 장만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이건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작성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where I am, 그 다음에 where to go, 그 다음에 how to get there. 그래서 환경 분석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시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산업의 그런 환경을 분석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성적 또는 재무적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실행 전략에서는 이 사업 구조와 관련된 전략, 그래서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실행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런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위기를 대응할 건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약문, 기업 소개, 아이템과 아이디어, 그리고 시장 환경 분석, 마케팅 계획. 그래서 이렇게 11가지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료 역시 저희가 표시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사업화 및 기술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 이전이 뭐냐?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 연구, 합작 투자,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원래 갖고 있던 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걸 우린 기술 이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사업화라는 것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술 사업화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술 평가는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이나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린 기술 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 대상, 목적, 가치 평가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술 거래로 해서 기술료 지불 방식, 요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술료 지불 방식. 그래서 보시면 선급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 그리고 고정 기술료, 최저 기술료, 최대 기술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상 기술료는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이고요. 고정 기술료는 계약 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제약 제품의 판매 등과 관계없이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우린 고정 기술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료의 도입 방식, 기술의 도입 방식과 특징을 보시면 우리 책에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센싱. 라이센싱은 기술 및 산업재산권의 실시권을 획득한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는 뜻이고요. 기술 양수도라는 것은 기술의 매매, 그리고 이제 합작 투자라는 것은 기술 자본 경영 등의 포괄적 협력 관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 A와 기업 B가 50%씩 내고, 그렇죠? 50%씩 내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요. 새로운 법인을 신설해요. 이걸 우리가 합작 투자라고 합니다. 서로 돈을 내서 회사를 만드는 것. 그리고 M&A는 기술 자산의 인수 및 합병. 돈 주고 산다는 거죠, 회사를. 그리고 해외 기술 도입은 해외에서 개발 획득한 기술을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방법.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KTX 그 기술 있죠, 고속열차 기술. 이게 이제 프랑스사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술자 초청 및 도입. 요거는 이제 사람을 모셔오는 겁니다. 해외에서 기술자를 모셔와서 그 사람한테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 사람한테 로열티를 주는 방식.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술 거래 절차는 목적 검토, 전략 수립,
그다음에 마케팅, 조건 협상, 계약 체결, 조건 이행, 사후 관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네, 이번에는 창업 기업의 설립 절차 그래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업은 혼자서 주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강아지 용품의 사업을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설립 절차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은 단독 무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한 책임이란 얘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대표자였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그 사업을 그만뒀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무한 책임입니다. 반면에 법인은 유한 책임도 있고 무한 책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법인인 경우는 주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는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 그렇죠? 일정 금액을 내고 주식을 받는 건데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걸 유한 책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주식만큼만 손해를 보는 것, 그게 유한 책임이고요. 그래서 무한 책임은 이따 그 법인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겠습니다만 뒤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의사결정은 내가 혼자기 때문에, 내가 대표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요. 특히 결산이나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경우들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3월 달에 결산 공고, 그래서 이게 신문에 대차대표를 발표하면서 주주총회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사들의 월급을 결정하고 배당금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회사 법인의 어떤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그런 일들은 주주총회에서 하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개인기업보다 늦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본 조달은 개인기업은 개인이 전액 출자를 해서 조달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일단 꺼내 쓰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또 안 되면 은행 가서 돈 빌리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2금융권인 뭐 캐피탈 뭐 이런 데로 가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다. 근데 법인은 반면에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고요. 주식 발행을 해서 안 되면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 해서 회사채를 발행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게 법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책에 보시면 이제 설립 절차, 경영 책임, 의사결정, 자본 조달, 이윤 분배, 그리고 세제상의 차이, 기타 이렇게 해서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가로 넣기로 해서 문제 나오고요. 또는 반대로 섞어 놨다가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법인의 형태의 기업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 주가 주식회사입니다. 주가.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의 95%는 주식회사이고요. 유한 책임이죠. 그 다음에 발기인수나 사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고요. 특히 합자회사,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일부 무한책임 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여 인원과 대규모 자원 유치에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의 경우는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상법이 바뀌어서 혼자서도 자본금 일정 금액 미만은 혼자서 만들 수 있고요. 자본금은 500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주식회사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한책임입니다. 유한책임. 주식을 사고 그 회사에 어떤 일정 규모의 돈을 투자한 경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데요. 주주가 투자한 금액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 손해를 보고 그걸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 투자가도 참여가 쉽고요. 참여자 수가 확대가 되면 거액의 자본이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은 액면 금액이 100원 이상이에요. 근데 그 주식이 시중에 유통될 때는 기업 가치를 포함해서 이제 비싸게 가격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러면 주식 액면 금액은 5,000원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회사의 그 삼성전자의 주식을 주식 거래소 살려 그러면 한 주에 뭐 5만 원, 6만 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는 것인데 아무튼 한 주에 한 주식 한 주에 100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소액 단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한 금액만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의결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 내가 산 주식을 자유롭게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 법인을 설립한 일부 회사의 경우는 이제 법인 정관에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양수도하는 것을 제한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전까지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에 투자된 돈은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 내가 경영에 소질이 없다. 주식은 투자를 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 경우와 경영과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권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립 절차에서 설립 전 체크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립 절차도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어렵진 않습니다만 발기인의 주식 인수를 하고요. 주주 모집을 하고 모집된 주주를 청약을 하고 발기인한테 주식 배정하고 그다음에 주금 납입하고 창립총회 임원 선임 그다음에 설립 경과 조사. 여기서 특히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발기 설립이 뭐고 모집 설립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발기 설립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럼 내가 친한 친구랑 4명이 모여서 회사를 만든다. 그럼 이 4명이 우리 주식을 1억 원어치 발행하자. 그러면 1억 원의 금액을 4명이 똑같이 2,500만 원씩. 처음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돈을 내서 설립하는 거. 이게 발기 설립입니다. 근데 자, 우리 4명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요 주식을 일부만 살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4명이 1억을 못 사는 경우에 그 주주를 모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절차별 세부 내용 그래가지고요. 발기인 구성은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도 가능해요. 법인. 그러니까 A라는 주식회사가 B라는 회사가 설립될 때 A 회사의 명의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대부분 부모죠.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발기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주 문제가 내기 좋죠. 외국인은 안 된다. 또는 법인은 안 된다. 미성년자도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최소 1인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는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발기인이 무조건 한 주 이상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발기인이 모두 주식을 인수하면 발기 설립, 그 다음에 일부만 주식을 인수하면 모집 설립,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식은 여기 설명되어 있죠.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했을 때 발기 설립, 그리고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식 청약을 하면 모집 설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관에 우리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자,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목적,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상호, 그다음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그리고 한 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그리고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요거는 이제 그 회사가 연말에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확정을 지으면 그걸 어디에 공고를 할 건지 요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신문사 이름이 들어갑니다. 뭐 매일경제신문, 뭐 한국일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대적 기재사항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대적 기재사항,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여부, 이런 것들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건데 정관에 기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사와 감사의 수, 뭐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이런 내용들은 적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의 차이, 그래서 이걸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발기 설립은 모든 주식을 인수해야 됩니다. 발기인들이. 반면에 모집 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만 인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 회사의 사업 목적에 뜻을 같이 하시는 주주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모집 설립이고요. 그 다음에 주금 납입 증명서를 모집 설립일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발기 설립일 때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서 여러분들 그 은행의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요. 잔액증명서 발급받죠? 그걸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의 선임도 역시 임원의 선임도 이사 3인, 감사 1인인데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고요. 감사는 선임을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 1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짜리 회사 만든다. 혼자서도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은 여기 보시면 검사인 등의 설립 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2주 이내. 여기서는 그냥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로 되어 있고요. 발기 설립은 설립 경과 조사 종료일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세금 관련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가산세 붙고요. 그다음에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없고요. 이런 내용들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인허가나 신고업종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요. 시군구 관련 기관의 인허가 및 신고 이행,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신고인 제출 서류 첨부 여부 해서 이렇게 각종 서류를 내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요.
이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 아르바이트거나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 4대 보험별로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보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그래서 법인전환이라는 것이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조직 형태를 법인 사업자의 조직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전환 방법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방법은 현물 출자 예한 방법, 그다음에 사업의 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폐쇄하고 법인으로 전환시키면서 사업 양수도 방법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법인 설립을 할 적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설계를. 그래서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발기 설립을 할 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다. 등기소를 안 가고요. 상업등기소를 안 가고. 여기 보시면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고요. 개인의. 그다음에 법인인감 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스캐너도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 통장도 있어야 되고요. 내용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업의 인허가 유형에는 허가 등록 신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술 창업 운영 관련, 기술 창업 운영 관리.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서는 계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나오시는데 이게 한 번의 계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계산식을 한 2번 정도 써야 나오는. 근데 이 계산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 번에 딱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먼저 이제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기업의 언어인 회계다. 그래서 원활한 기업 언어 소통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영업에서 정확한 정보로 협상 능력을 높인다. 자금 조달 이해에 설득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 회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판별을 하려면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는 서로 약속된 언어를 쓴다 이거예요. 회사마다 자기 마음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그걸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언어인 회계를 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회사가 영업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관심사, 그래서 재무제표의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래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죠. 기업의 3가지 활동, 이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드러나는 3가지 활동 중에 재무활동이 있고요. 재무활동은 회사가 필요한 돈을 적절하게 빌려오거나 조달해 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걸 상환하는 내용들, 이런 걸 재무활동이라고 그러고요. 투자활동은 기업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설비, 장비 등 자산을 취득하고 그것을 또 불필요할 때는 매각하고 이런 것들을 투자활동이라고 그러고요. 영업활동은 기업이 목표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적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해서 재무상태표는 특정일입니다. 특정일. 예를 들어 12월 31일.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역시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이건 현금만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상에 내가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10억을 잡았는데 전부 외상으로 줬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현금이 안 들어오면 회사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이라는 것은 이 각 재무제표상의 과목과 수치에 관련돼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유동성, 장기지급 능력, 재무 위험을 평가한다. 구성 요소로는 자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그다음에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구입을 하거나 회사가 필요한 원재료를 외상구입하거나 갚아야 될 돈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돈을 빌렸을 경우 미래에 갚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부채라고 한다. 자본은 아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미래 현금을 예측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그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 회사가 얼마나 물건을 팔았는지, 거기에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회사가 들어간 원가, 상품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상품을 만들고 보관하고 운송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거 다 매출 원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서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 있고요. 그다음에 포괄 손익, 기타 손익 해서 작성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현금 흐름표예요. 아까 말씀하신 현금 흐름표는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전반적으로 현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영업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 그렇죠?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물건을 판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간접법으로 해서 영업 활동이 아닌 물건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와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는 똑같이 현금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영업 활동을 한 건지 돈을 빌려오는 재무 활동을 한 건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법, 간접법 나눠서 쓰고 있고요. 자본 변동표는 회계 기간 동안 자본의 구성 항목, 그래서 자본금, 자본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당기 순이익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장사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이런 변동을 알려주는 보고서가 자본 변동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산출과 전달 과정. 그래서 기업은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이해관계자는 주주나 채권자, 그다음에 기타 이 재무제표를 보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본다 이런 거죠. 실제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해 주는 것도 좋고요. 일관된 원칙으로 작성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는 그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제3자가 확인하는 것. 그걸 우리가 회계감사라고 합니다.
외부 감사 대상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계 감사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제 회계 감사를 외부의 제3자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이 회사가 1년 동안 작성한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이게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아니면 일부 특정 부분에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된 항목이 있거나 이러면 한정 의견이에요. 그리고 부적정 의견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잘못 작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부적정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의견 거절은 아예 기업의 존립의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이거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의견 거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에서 회계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눠집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딱 체크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어떤 회계의 기준을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관리 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의 회계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요. 이거는 회사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쭉 작성을 하는 것을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세무 회계와 정부 회계가 있습니다. 뭐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활용. 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그럼 머리 지끈지끈 하시는데 실제로 계산기를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계산기 없이 이렇게 단순히 몇 번의 암산을 거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동안 계산 문제는 조금 다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풀고요. 아니면 5문제 정도 나오는데 포기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수익성을 어떻게 구하는지 영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비율인데 실제로 내가 투자한 총액 대비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총자산 회전율, 그렇죠?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성장성 비율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단기 지금 2022년 전기 2021년 그죠? 요게 얼마나 매출이 전년 대비 늘었는지 이런 것도 비율로 구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비율 그죠? 유동성 비율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이 유동비체에 비해서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좌 비율, 레버리지 비율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 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의사결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가 정보를 이용한 경영 의사결정이 있고요. 여기서는 특히 여러분들 이 원가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우리는 직접 원가라 하고요. 여기에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제조 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붙여서 판매 원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 이익금을 더해서 판매 가격.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판매 가격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물건 하나에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이 10,000원은 지금 판매이익, 판매관리비, 제조간접비, 직접 원가 이렇게 계산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금 분기점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영업 레버리지 분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정 재무제표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지금 창업을 해서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을 비추어 볼 때 연말에 가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을 달성할 것 같고 그 매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예상이 된다. 미리 추정을 하는 겁니다. 미리 추정을 해서 작성을 하는데 신규 창업 기업인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에 기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기술 창업 기업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매출을 추정할 때 어떤 걸 고려할 거냐? 연간 매출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할 때 어떤 걸 고려할 거냐? 그래서 이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추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매출을 예측해야 되는데 기존 기업 및 신규 창업 기업 모두 매출의 향후 추세를 판단할 때는 거시경제, 시장의 상황을 따진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요. 그다음에 산업, 그리고 기업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고려해서 추세를 적용한다. 추세. 예. 이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평균 5%였다, 뭐 평균 10%였다 이런 추세 있죠. 예, 그 추세를 적용해서 조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신규 기술 창업 기업의 매출 예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 창업. 예, 그래서 이런 각종 항목별로 추정을 하는 것들이 우리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 세금을 누가 매기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 낸 게 국가의 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가 있고요. 조세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지방교육세 등 이게 딱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요. 사용 용도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거 부가가치세. 고객이 우리 물건을 사지만 그 물건값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객이 세금을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물건을 판 회사가 그 세금을 모아뒀다가 기간을 정해서 납부를 하죠. 그게 이제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세금 납부자가 다른 조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 근로자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가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대신 납부하죠.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가 나왔을 때 이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 소득세도 역시 은행이 대신 걷어서 납세를 합니다. 그걸 원천징수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 차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의 종류. 그래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요, 내가 근로활동을 하거나 내가 개인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해서 주기적으로 얻는 소득, 그죠? 1년 단위로 내는 종합소득세요. 퇴직소득세는 내가 어떤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 받죠? 그거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내가 아파트를 샀다가 팔 경우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이 난 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세 소득세율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더 세분화가 돼 가지고 있는데 요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역시 법인세도 들어가시면 여기 법인세 세율이 나와 있죠. 과세 표준에 따라서 10%, 20%, 22%, 25%. 그래서 소득세보다 법인세 세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커지게 되면 세금 때문에 법인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을 판 금액의 10% 대신 납부하도록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비교 부분에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의 10%가 세금이고요. 간이가세자는 여기에 부가가치율을 또 곱해줍니다. 간이가세자가 세금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간이가세자는 발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 가세자는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의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고 납부 기한 말씀드렸고요. 창업 시 세제 지원.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거나 뭐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관리. 이제 요게 이제 새롭게 들어온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채용. 그래서 노동법상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하는 모든 사업자와 사업장은 이 노동법에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명 이하인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 일부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평균 임금 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겠죠. 아까 5명이라고 그랬죠. 5명을 어떻게 하느냐?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말이 어렵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냥 단어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런 뭐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이런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보시면 뭐 채용 절차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에 모든 사항이라서요. 모든 사항. 요거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오시면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단기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연소자는 15세 미만인 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원칙적으로는 근무 불가하나 예외 적용이 있고요. 취업 규칙, 그다음에 4대 보험. 4대 보험 알고 계셔야 되고요. 4대 보험.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4대 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가 있어요. 이런 건 뭐 문제 내기 쉽겠죠.
예, 예외 사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퇴직 관리. 그래서 퇴직의 유형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고사직. 예. 너 그만둘래? 라고 권고했다는 얘기죠. 권고사직. 의원 면직.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대해서 자발적 의사로. 예, 그다음에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예, 회사랑 근로자가 합의해서 회사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번에 회사가 어려운데 내가 퇴직금 조금 더 줄게. 예, 그럼 근로자가 오케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서로 합의해서. 그리고 요거는 자동 소멸의 종류의 계약기간 종료. 아까 단시간 근로자 계약기간 종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년퇴직. 예, 회사 이제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우리 법으로 예, 정해져 있죠.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회사가 별로 없죠. 예, 그다음에 근로자 사망. 예, 이런 게 있고요. 해고의 종류, 일반 해고, 징계 해고, 정리 해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는 걸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예, 보호되는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의 관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업재산권 그래가지고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 상표 있습니다. 상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각종 그림, 기호, 문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10년마다 보호를 해주는데 계속 갱신이 돼요. 그래서 평생 쓸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특허권은 내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어떤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거나 또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20년 보호한다. 그리고 신용신안 10년이고요. 디자인, 예. 여기 보시면 형상, 모형, 색채를 결합해서 예, 미감을 느끼게 하는 거. 역시 보호기간 2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산업재산권 하고요. 이 산업재산권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전부 산업재산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그랬죠. 예,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의 각종 정책 자금 및 세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등록. 그죠?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책에 이제 주로 언급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특허권은 보시면 심사 절차 있고요. 예, 등록 절차 나옵니다. 쭉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출원과 관련된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해외 출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등록을 하면 그 특허에 유효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외국에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내가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해당 나라에 특허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국 특허청이 직접 내야 되는 거고요. 특히 PTC라고 해서 특허 협력 조약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과 관련된 협력 조약이 있어서 요거는 그 동맹국이 있어요. 여기 한번 등록을 하면 그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예, 인정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특허청이 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해외 출원은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 검색 방법 및 유의사항. 예, 가끔 요거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 나오고 있고요. 특허 정보인 키프리스, 예, 인터넷 웹사이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할 때 뭐 동의어, 유의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풀도록 하시고요.
자, 제품 인증. 예, 마지막입니다. 제품 인증인데 여기서는 예, 단계별 관리 그래가지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예, KC 국가마크. 예, KC 국가마크. 우리나라가 통합 사용하는 인증 마크는 KC다. 그래서 보시면 예, 정부 모든 부처가 KC를 쓰고 있죠. 예. 그리고 예,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신기술 인증제도라는 게 있고요. 신제품 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목적, 인증대상, 기간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원제도도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요 인증제도. 그래서 보시면, 저희 책에 지금 요걸 안 실었습니다만, 표준교재에 보시면 그 인증마크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하나 딱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어느 나라의 인증마크냐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네, 그건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보시면 뭐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 보시면 이 그림으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준 교재에는 저희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국가별 인증 마크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도록 하시고요. 자, 이로써 여기 우리가 제 2과목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